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근대적 개혁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내용과 조선의 개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은 메이지 정부가 추진했던 근대적 개혁의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문명 개화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의식과 제도를 포함을 해서 서양의 문명 그 자체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바로 문명 개화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빠르면서도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메이지 유신 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구체제에서 특권을 누리던 세력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첫 번째, 폐번치현 같은 게 단행이 됐어요. 그죠? 다이묘가 통치하는 번외 제도를 없애고 전국의 직접 중앙정부에서 부지사와 현지사를 파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또한 징병제를 실시해서 무사만 전쟁터에 나서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일본은 근대적인 군사력을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근대적인 토지세를 도입을 해서요.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계산하던 석고제 같은 것들을 폐지하고 토지의 면적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근대적인 토지세를 확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양식 공장 등을 세우는 식산 흥업 정책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신분제도 폐지했었고 구미사절단을 보내서 서양의 근대 문물들을 시찰하고 돌아왔고 또한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같은 근대적인 교육제도 같은 것들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적 개혁은 상당히 전면적이면서도 빠른 속도의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다만 이런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존재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죠.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무사계층,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활이 불안해진 농민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특히 무사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전쟁의 기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나요? 정한론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런 어떤 정한론에 대해서 당시 메이지 정부는 아직은 우리가 대외 침략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죠? 정한론을 요구했던 무사들의 주장은 서남전쟁으로 좌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메이지 정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근대화를 밀고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을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나요? 의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렇죠. 의원들이 만든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의 제정, 서양식 의회의 설치를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메이지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처음에는 탄압을 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문명 개화론을 모토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양식 정치 제도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입헌제를 채택하게 되면서 입헌 군주제의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헌법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대일본 제국헌법, 다른 말로는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또 흐름을 보면은 마치 일본의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헌법을 만들기를 했지만 국민이 중심이 아니었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은 이런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일본이 주도해 나가게 되는 대외 침략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조선의 문후개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9세기 말에 조선을 통치했던 사람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고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일들을 거치면서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고종과 함께 정치를 했던 정치적 파트너들이 누구였냐면은
그렇죠. 자신의 부인의 가족들 민씨 패밀리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민씨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학의 영향을 받아서 대외 문물 수용에 있어서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 정권에서는 이 통상개화론이라든지 개항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운용 사건을 통해서 개항을 강요하기 이전부터 조선의 지배층들은 서양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대외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운용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는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강화도 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어떤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하지만 이게 그렇게 조선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청나라와 일본 모두 불평등 조약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개항하고 난 이후에 근대적인 개혁이 얼마나 잘 전개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880년대의 조선의 근대적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밑줄칩시다. 조선은 서구의 문물을 서양 유럽의 문물을 도입을 하면서 근대화를 시도합니다. 고종과 그의 정치적 파트너인 민씨 패밀리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대화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밑줄칩시다. 일본의 수신사라든지 조사 시찰단 같은 사절단을 보내서 일본의 근대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또 밑줄칠게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내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880년대의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청나라식으로 할 것인지 일본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고 시작했나요? 아니면 일단은 시작했나요? 그렇죠.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뚜렷하게 방향은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는지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단계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서양과 맺은 조선이 최초의 조약인데요. 그것을 맺고 난 이후에는 미국에 밑줄칩시다. 보빙사라고 하는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마찬가지로 서양의 이 미국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의정부 6조 체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근대적 개혁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해서 근대적 행정기구로 외교, 군사, 산업과 같은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라는 것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군사력의 강화입니다. 그죠? 서양의 근대화된 군대를 가지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조선도 신식 군대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역시 한국사에서 배운 내용들은 금방금방 기억이 나고 이해도 잘 되죠. 그죠? 어쩐지 양이 꽤 많은데 아까 전에 5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의외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더라고. 이해들을 잘 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는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서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반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보수적인 양반 유생층들이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유교,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또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유교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유교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층, 사회의 지배층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이른바 어떤 운동?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
맞아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통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근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그런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정척사 운동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은 전통을 지켰다.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또 조선의 근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외국 세력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침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익현 같은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중에 뭐 해요? 의병 활동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국권을 수호하려고 하였던 나라의 권리를 수호하려고 하였던 외세의 침략성을 간파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1882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죠?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한국사 시간에 많이 공부했죠. 그죠? 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구식 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나요? 네, 월급을 무려 13개월치나 밀려서 못 받고 있었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구식 군인들은 월급을 못 받고 있었을까? 이유는 그렇죠.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선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예산이 개화 정책과 별기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구식 군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1년 넘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다 같이 월급을 못 받으면 안 열받는데 얘네는 잘 받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활고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어요. 왜냐면은 임오군란이라고 하지만은 구식군인들뿐만 아니라 민중들도 이 폭동에 동참했기 때문인데요. 자, 개항 이후에 왜 민중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을까? 쌀값이 왜 올랐을까? 그렇죠. 일본이 많이 사갔기 때문이죠. 그럼 일본은 쌀을 왜 많이 사갔을까? 얘도 근대화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산업화를 위해서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부족해서 농촌 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 맞는 말이에요. 일본도 무엇을 했어요? 근대화 산업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촌 향도 현상처럼 산업의 발전은 무엇 위해서? 농촌의 희생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원래 농사 짓던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그죠? 원래 농사 짓던 농민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쌀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일본의 인구는 더더욱 늘어나는 상황이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쌀값에 많은 양의 쌀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일본은 조선에 와서 많은 양의 쌀을 사갔던 것이고 외국으로의 쌀 유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쌀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 방공령 같은 것들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 많은 쌀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쌀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당연히 쌀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고 또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쌀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화 정책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민중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전개 봅시다. 밑줄 칠게요. 구식군인과 민중이 폭동을 일으켜서 민씨 정권을 공격하였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13개월 지난 월급이 밀린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선해청에 갔어요. 그래서 월급을 준다라고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쌀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렇죠. 모래하고 섞여있는 쌀주머니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에서 열받으면서 일단은 선해청의 당상관이었던 누구였지? 그 민 머시기였는데? 교과서에 나와요. 한국사 안 가르치지 오래되니까 이게 버퍼링 걸린다. 민경호라고 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뭐 여러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창 이제 폭동을 일으키다가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어이쿠! 우리가 큰일을 저질러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자신들이 이 저지를 이뤄왔던 큰 일을 수습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나요? 그렇죠. 구질서의 수호자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죠? 흥선대원군이라면은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그죠? 자, 자신을 찾아온 구식군인들을 보고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은 달랩니다. 아이고 얼마나 열받았으니까 그렇겠니라고 하면서 달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니네가 군인인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머릿속으로 뭘 생각을 했느냐?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에 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99인들을 조정을 해서 별기군을 공격하게 만들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을 하고 나아가서 민씨 일파가 있는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죠. 창덕궁을 공격하게 만들죠. 자, 그러면서 창덕궁에 머무르고 있었던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민비의 경우에는 장허원 이천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자 고종은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복귀를 요청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늦추십시다.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하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구질서의 수호자였어요. 그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가 추진해왔던 개화 정책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이러한 99인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었던 민비, 명성황후가 청나라에다가 이들을 진압해 줄 것을 개입을 요청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오랜만에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2006년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민비는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게 개입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명성황후 민비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지어주세요. 민비랑 요청은 좀 지어주시길 바랄게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 누가 불렀는지. 그러니까 정황상 고종의 요청이 없었다면은 과연 외국 군대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영선사들 뭐 어윤중, 김윤식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이런 어떤 정황 증거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청나라의 군대에 개입을 요청했는지 아니면은 청나라가 자기가 알아서 상황을 보고 들어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청나라는 이 상황에 개입을 하고 싶었어요?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이러한 조선의 정치적인 혼란을 이용을 해서 조선을 무엇할 수 있는?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뭐예요? 청이에요. 그죠? 청의 군대가 조선에 와서 이모군란으로 인한 혼란을 폭동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진압하는 데 데리고 왔었던 3,000명의 청나라의 군대를 그대로 조선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서울에 청나라의 군대가 3,000명이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이 청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이징으로 청나라로 잡아가죠. 그죠? 청으로 강제로 잡아갑니다. 청으로 압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청의 군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고종의 친정이 복구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청나라가 조선에 그들의 군대 3,000명을 머무르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조선의 정권을 뒤엎으려고 했던 99인들의 반란을 청나라가 제압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조선 왕실의 무엇이 된 거예요? 보호자가 된 겁니다. 그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했던 고종과 민씨 일파가 청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게다가 청나라의 군대가 서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서는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주십시다. 조선에 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선의 근대화,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선에 먼저 들어왔던 쪽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어요. 이모군란으로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왔어요?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무엇이? 조선이 식민지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청일전쟁으로 승패가 날 때까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청과 일본 사이의 경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이 과연 제대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근대화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도 전에, 근대화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외세의 이러한 개입과 경쟁 등으로 인해서 근대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나 일본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 왜 우리나라만 이런 일을 겪었을까? 조선만? 나라가 영향해서 또 뭐라고? 아, 그래, 식민지로 삼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역시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그리고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라든지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이 중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정세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경쟁에 자연스럽게 조선이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한국사 부분은 어렵지 않게 쭉쭉 나갑니다. 이해를 잘들 하고 있어서 자 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는 더욱더 지연되는데요. 이때쯤 오게 되면서 조선의 근대화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개화 세력,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개화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근대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온건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바로 무엇이었나요? 외치십시다. 동도서기론. 동도서기론이란 동도, 동양의 도, 그리고 서기, 서양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무운동의 원칙인 중체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온건 개화파는 조선의 근대화가 마치 어디처럼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같이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온건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외치십시다.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면서 정부 기구나 제도를 정비하는 선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온건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메이지 유신은 성공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양무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건 개화파들은 그들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가 실패했다 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일본이 빠른 속도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정권의 교체였어요. 그죠? 물론 조선도 흥선대원군에서 고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근대화의 방향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전히 과거 조선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득권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울에 어느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청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당장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근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향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러한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바로 급진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식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외치십시다. 문명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조선의 근대화의 모델은 무엇이어야 한다?
그렇죠. 일본이 했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혁파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밑줄 칩시다. 청나라의 간섭을 비판하면서 사상과 제도, 정부 조직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인민평등권의 확보라든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일까요? 인민평등권,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뭘 얘기하는 걸까? 신분제 폐지. 그렇죠. 신분제 폐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제 같은 거 말고 신분제 폐지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기용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사회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또한 조세제도 같은 것들도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급진개혁파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고 그 다음에 청의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급진개혁파들의 주장이 옳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 잘 되기만 했다면요. 그죠? 자,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당시의 조선은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가 일어났었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개혁파로 분열이 되는데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당시 민씨 정권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발언권이 더 컸을까요? 온건 개혁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왜냐하면 민씨 정권의 경우에 일단은 청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화 정치를 추진해 나가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어요. 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큰 반발에 한번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자신있게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건 개혁파들이 개혁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었던 이 급진 개혁파들에게는 무척이나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884년에 밑줄칩시다. 뭐가 터지냐면요, 청프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는 무엇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베트남과 조선을 그쵸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죠? 베트남과 청나라,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져 있었던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근대적인 식민지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던 베트남에 누가 침략적인 접근을 해오느냐? 바로 프랑스가 다가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프랑스는 원래 인도를 식민지화하려고 하였으나 인도 식민지화 경쟁에서 밀려요. 누구한테? 영국한테 밀립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그랬던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서 누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청프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한반도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 3,000명 가운데 절반인 1,500명이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것이 누구에게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느냐? 그렇죠. 급진개혁파 입장에서는 지금 청나라의 간섭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데 청의 영향력이 실제로 반으로 줄어든 이때야말로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다만 이때 급진개혁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래봐야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50명의 힘으로 청군대 1,5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격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느냐? 밑줄 칩시다.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일본은 이 급진개혁파들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일본은 왜 급진개혁파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약속해 줬을까요? 한번 찔러보면 만약에 잘 되면 여기에서 일본이 청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군 150명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지원의 약속을 믿고 이 급진개혁파가 이 사건을 터뜨리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밑주십시다. 뭐였어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뭐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오늘날의 우체국 원래 이름 뭐였어요? 우정국, 우정총국이었죠. 그죠? 우정국의 오픈 행사 그 뭐였지?
낙성식 축하연에 모였었던 정부의 고위 관료들 가운데 보수파들을 처단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갑신정변을 이제 일으켰을 때 인민평등권의 제정이라든지 조세제도의 개편과 같은 나름 당시 조선에게 있어서 필요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방향이나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이런 어떤 개혁의 정책의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 이런 것들이 조선에서는 필요한 개혁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급진개혁파의 움직임을 청나라가 가만히 보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조선에 남아있었던 1500명의 청해 군대가 뮤치칩시다 개입을 하게 되는데 약속했던 일본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청나라 군대가 그렇게 많이 올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일본 군대 한 150명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급진개혁파는 몇 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죠? 청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급진개혁파들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 9명 정도는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보수 정권의 반격에 의해서 하나둘씩 죽어나갑니다. 철저하게 처단을 당하는 피살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 시도는 불과 며칠 만에 끝나게 되느냐?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천하라는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번에도 고종과 민씨 일파를 구해주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비추십니다.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심화되겠죠. 그죠? 비록 이것은 온건개혁파가 아닌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것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개화 세력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네요. 그죠? 근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민씨 일파 내에서도 당연히 어떤 사람들의 반응권이 더 커지겠어요? 보수파. 그렇죠. 보수파.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였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이 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수파들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비추십시다. 조선의 개화 정책이 더욱더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나름 이 조선의 급진개혁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혁의 시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메이지 유신이 이런 어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고 조선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다만 뭐가 부족했을까? 그렇죠. 그것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힘을 갖추려면 뭘 할 필요가 있었을까? 준비 어떤 준비? 그렇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야 돼요. 그죠?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과정 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의 외세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뭘 해요? 신문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근대적인 지식과 지금 세계 정세를 알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애국 계몽 운동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함께 근대화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이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은 끊임없이 좌절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조선이 제대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죠. 수행평가의 주제이기 때문에 당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한다 진짜. 야, 이 동아시아 수행평가 막 이렇게 해자인 과목이 어딨어. 수업 시간에 뭐 하든 다 얘기해주고 다 설명도 다 해주지. 게다가 오픈북이야. 아, 알았어요. 손만 아프면 다행이지.
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베트남의 문호 개방 후딱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신항로 개척 이후 16세기에서부터 포르투갈로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 등 많은 서양 국가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베트남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 어디였다? 미치십시다. 바로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와 식민 활동을 확대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를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실로 삼느냐? 베트남의 가톨릭 박해 사건을 구실로 삼습니다. 베트남의 가톨릭 박해 사건을 구실로 삼아요. 자, 우리 교과서 이전에 나왔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역사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사가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들었는데 배울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베트남 역사는 쏙 빠져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여기 역시 유교 성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유교 성리학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트남에 있었던 마지막 왕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응우옌 왕조예요. 응우옌 왕조. 나라 이름은 남비엣이었어요. 남비엣.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엣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베트남이라는 이 나라 이름 바로 여기서 응우옌 왕조의 남비엣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자, 마지막 왕조는 응우옌 왕조였어요. 응우옌 씨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응우옌 왕조입니다. 응우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근본 원자를 쓰는 한자이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존재했던 왕조가 바로 이 응우옌 왕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응우옌 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국가 수립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네. 국가 수립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응우엔 씨가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는데 프랑스 선교사가 소개시켜준 외국 용병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응우엔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프랑스 선교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 선교사에게 선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표시로 베트남의 섬 3개 정도도 넘겨주게 되는데, 문제는 베트남은 어느 문화권이었다? 유교 성리학 문화권이었다. 당연히 크리스트교는 자신들의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조선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베트남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응우엔 왕조의 정책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우엔 왕조도 입장을 바뀌어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쪽으로 자신의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프랑스, 스페인 국적의 선교사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가톨릭 박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것을 구실로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해서 4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프랑스에 의한 베트남의 개항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1차 사이공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1차 사이공 조약. 사이공은 지금은 호치민 시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예전에는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이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자 현대 베트남을 세운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은 호치민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1차 사이공 조약은 사이공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사이공 조약입니다. 여기에는 남부의 코친 차이나 지역을 프랑스에게 넘겨준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친 차이나 지역이 어딘지는 지도에 보면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어요.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 선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배상금을 지불한다 같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제1차 사이공 조약이고요. 이 역시 베트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슨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래서 베트남도 역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개항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 이번 시간에 조선의 근대화 개화 정책과 베트남의 개방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이 계속해서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기는 하지만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식민지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